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한 생방송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벼렀던 특별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재명 정부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언론의 풍경도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한 발 더 깊이 있게 해보기 위해서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기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윤성 기자님 어제 뵙고 오늘도 뵈어서 더욱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시사인에 출근하는 기분이 남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방금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4시간을 꽉꽉 채우고 급하게 달려와 다 못 주셨는데요. 채웠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요. 약한 7, 8분? 어머, 정도 그럼 모자른데. 그러면 4시간이 꽝이 없어요. 되는 거예요? 네, 꽝이에요. 30초만 모자라도 4시간 안 되는 불출석한 걸로. 그럼 오늘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공쳤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 4시간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본질적인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기자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이 국민을 위한 알 권리인가 보도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 좀 더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노지민 기자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 다시 출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사실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원래 윤석열 정부 때 들어갔어야 되는 동기로 드디어 바뀌었는데 예. 제가 운이 좋게도 딱 7월 한 달 동안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다 경험한 기자로서 잠깐씩 예. 제가 좀 불운의 아이콘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가고 나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비대면 취재 같은 경험이 좀 있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실에서 중간에 좀 퇴출당했었고 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못 해본 기자회견을 이번에 참석을 예. 잠깐 해봤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그 MBC 시선 집중해서 언론 어때 언론 비평 코너에서 자주 뵀었는데 못 봐서 프로가 폐지돼서 네. 못 배워서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도 나름 현존하는 코너 중에서는 꽤 오랜 기간 살아남았던 걸로 자부심을 갖고 다음 기회를 네. 네. 저희가 사라진 언론 비평의 중심으로 오늘 자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신문의 양수철 기자님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독립언론이자 풀뿌리신문 옥천신문사에서 일하는 취재기자 양수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 기자님은 저희 그 지난 대통령 30일 취임 기자회견에 또 참석하셔가지고 많은 네.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게 돼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기자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실물 영접. 예. 네. 굉장히 연락 많이 받으셨죠? 생각보다 연락을 많이 받아서 예.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저기 있는 기자들 중에 얼굴이 가장 화면이 많이 나오신 분일 거예요. 대통령 뒤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더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비치기를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바뀐 풍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없는 게 기자단이 아닌데도 거기서 소속돼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인상적이긴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풀뿌리 신문이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여한 건 저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묻고 답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그 이야기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바뀐 풍경을 짚기 전에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뀐 풍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바뀐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도 윤석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들도 짚어볼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윤석열 씨 2차 체포 집행이 이제 실패하면서 윤 씨 쪽에서는 심지어는 특검이 납치를 시도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오늘 펼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윤 씨 쪽의 주장, 인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검과 윤석열 씨 쪽을 반반씩 다루는 쟁점화하는 보도들에 대해서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 기자님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우 온당하지 못한 보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너도 이만큼 얘기하고 나도 이만큼 얘기했어라고 이른바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보도할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책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균형을 맞춰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윤석열이라는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내란 속에 체포영장을 2번에 걸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무도한 일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분석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책임이 언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특검 쪽은 이런 입장, 변호인단?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은 이런 입장, 줄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부당한 네. 보도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당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측은 변호인 접견을 이미 예약해둔 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팀이 7시 50분에 그러니까 그보다 1시간 10분 앞서서 도착을 해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수의를 이번에는 입었습니다. 입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가는 과정에 휴게 공간에서 변호인단을 맞닥뜨린 건데요. 예. 이 변호인단이 어떻게 휴게 공간에 있습니까? 어.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 그렇죠. 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닌 휴게 공간에 왜 변호인들이 와 있는지부터 언론은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서울구치소장 왜 인터뷰 안 합니까? 예. 가서 물어야죠. 아. 당신 말이야 무슨 근거에 의해서 여기 변호인단을 출입시킨 거야. 이거 규정 위반 아니야? 라고 언론이 질문의 가차없이 방향을- 질문을 해야 예, 되는 예. 것이죠. 그리고 어떤 법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라이브 무슨 뭐 스포츠 중계하듯이 의자에 앉으시었다. 그러다가 의자에서 빠져가지고 쿵 떨어지시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윤 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구치소 측 얘기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검뿐만 아니라 서울구치소의 소위 이제 까마귀라고 불리는 특공대까지 그날 배치한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여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왜 이 사람 하나를 제대로 그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분석 기사를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은 없는 건지 특검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이를테면 몇몇은 왜 수갑을 안 채웠냐 등등의 그 문제 지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검이 왜 안 한 것인지 저는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도를 해줘야 국민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언론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예, 게다가 방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심지어는 좀 일방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다라는 식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형사고발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 기자님도 언론비평 올해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그 CCTV에 대한 제목을 올린 기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있는 인사들이 뭐 마녀 사냥이다, 뭐 잡범 취급한다 하면서 뭐 CCTV를 깔아 이런 발언들이 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본질을 좀 넘어선 프레이밍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안을 인권 침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몰고 가는 그런 식의 보도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본질은 전직 대통령이 이것도 전체 국민에 대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그런 것들이 빠지고 이런 뭐 발언 논쟁 같은 식으로만 사안이 계속 보도되면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좀 뒤로 가버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속옷 보도 관련된 게 아, 생각이 좀 나는데요.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속옷을 입은 차림으로 뭐 체포를 한 해 만에 이런 식의 좀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걸 가지고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보도가 나온 기저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과 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도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도가 다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전형적인 다운표 저널리즘이에요. 윤 측 특검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 이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측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보도했을 뿐이고 여기에 사실을 그냥 보도했을 입장을 전달한 것뿐이지 무슨 우리의 논지가 들어갔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눈에 띄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국가 원수가 국민들을 상대로 그 총칼을 들이대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범죄 혐의는 묻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보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윤 측이 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전혀 그와 온당하지 않다라는 특검식의 주장이 있으면 그것도 반론 차원에서 넣어줘야죠. 그 일방적인 주장을 그냥 보도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 예. 댓글창에는 이럴 바에 CCTV를 공개해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법무부 쪽도 윤 씨 쪽만 오케이 하면 우리는 공개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 이야기가 있어서 이 논쟁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비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진짜 할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그 속옷과 관련되어 있는 보도에 있어서는 양 기자님이 이제 먼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이야기를 장 기자님이랑 잠깐 하긴 했었는데 혹시 노지민 기자는 이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브리핑이 문제다 혹은 언론 보도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우선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수위를 입지 않은 채로 저항을 했다라는 건 사실 국민한테 어느 정도 알려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리핑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속옷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나라한 표현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그것들은 그 다음 브리핑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뭐 지적 같은 것들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나, 근데 이걸 그냥 다 문제를 다 엎어버리고 브리핑 자체가 문제라고 해버리는 건 사실을 가리는 보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러면 언론이 보도를 잘하고 있느냐도 좀 구분해서 봐야 되잖아요. 일부 기사들 중에서는 그 오히려 기사 제목에 특정 속옷에 대한 걸 뭐 형태 같은 것들을 좀 적시를 한다거나,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마치 속옷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쓴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알 권리 때문에 어느 정도 보도를 해야 되는 것과 다른 기사 말고 내 기사를 눌러줘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언론도 보도를 잘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챗GPT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이미지 합성들이 그쵸. 있는 경우를 봤는데요. 참 그 본질적으로 윤석열 씨가 만들어낸 이 소음과 소란이라고 하는 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네.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 사회에서 이게 어려운 행각을 내란숙의 윤석열 씨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면 특검팀도 그런 브리핑을 할 리가 없죠.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 원인 제공에 대한 요인은 간과한 채 오로지 특검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주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브리핑 줄여라는 어떤 막 보수 쪽의 비판과 막 있으니까 일정 정도 수용해서 뭐 브리핑 횟수를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극적이에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자극적입니다.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예? 그 상상을 불허하는 수준의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사실 그대로 브리핑한 특검이 문제다라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만 저는 노지민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이 오히려 그런 국민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컨대 상업적으로 접근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브리핑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요. 거는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이번 보도가 사실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하면서 출처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뭐 속옷이 언급되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면 더 문제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문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들은 계속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김건희 특검팀 출입하는 기자들이 너무 힘들게 취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특검팀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자들이 기사 쓸 수 있는데 김건희 특검팀은 브리핑 할 때만 그 시간만 브리핑룸을 열어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사 마감도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을 출입기자가 비둘기들처럼 이렇게 쭉 앉아서 타이핑을 친다. 왜냐면 바깥에 이 폭염에 그렇죠. 그래서 다들 양산하고 엄청나게 큰 그 배터리를 갖고 다닌다는 거 엄청 무거운데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워낙 그 수사 분량도 많고
그리고 초기부터 수사가 일정 부분 되어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취재하고 있는데 브리핑마저 위축이 되면 예. 이건 국민들이 알 권리를 더욱더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네,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거꾸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굉장히 수사 내용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김 씨 쪽에서 낸 입장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보도들이 다 억측과 허위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관련한 공보를 김건희 씨 쪽에서는 영장실질심사 전까지는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취재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워딩을 부탁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밝히면 될 일이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하는 말을 다들 기사를 오히려 쓰고 싶어 하지 쓰지 않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지위나 영향력을 활용하면 될 일이지 무엇인지 특정하지도 않고 보도가 문제다라고 해버리는 건 옳은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억측과 허위 사실을 섞어 기사화되는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의뢰인의 변호인들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가 억측이고 뭐가 허위 사실인지를 분명히 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으니 니네 보도하지 마. 이거거든요. 입틀막이죠. 또 다른 형태의 입틀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기자들이 보도해서 쓰는 것이 억측과 허위 사실이 아니고요. 대체로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한 내용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막 창작해서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 고소고발 당합니다. 특정하게 확인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수사 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그 문제의 목걸이. 반그라프 목걸이 그것만 하더라도 완전히 거짓말의 진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전 아니 그러면 시간 여행이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예? 그 본사에서 나오기도 전에 미리 그러면 가품을 홍콩에서 샀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저는 이제 억측과 허위 사실로 포장을 하고 싶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라고 역으로 웅변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자체로 누가 이 소리를 듣겠습니까? 괜한 소리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이 얘기 듣고 기사 안 쓰지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게 누구의 기준인 건지 그 언론이 권력자를 감시 견제하는 건 당연히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변론은 변론대로 하시고 비판 기사는 비판 기사대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도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원래 모셨던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뀐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해본 자리가 없었다라는 아쉬움들이 늘 있었거든요. 먼저 아까 노지민 기자는 이제 운 좋게 물론 짧다곤 하셨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비교해봤을 때. 근데 사실 그 직전 정부 대통령실이랑 지금 정부 대통령실이랑 비교를 할 대상이 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실에서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리핑 같은 경우도 정례화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안 해버렸고 그랬죠. 그리고 기본적인 보도자료 같은 것도 배포되는 시간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뭐 출입 등록이나 뭐 퇴출 같은 것들도 자의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운영돼야 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자마자 논란이 됐던 게 그 기자들 핸드폰에 보안 앱 설치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삭제하고 나서도 기자들끼리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그것도 뭐 자동 삭제 기능 같은 걸 설정하기도 했거든요. 해킹 당할까 봐요? 네, 그만큼 뭐 해킹도 그렇지만 이게 혹시나 유출이 됐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뭐 정부 자체가 뭐 소통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똑같은 용산이고 보안 이슈는 똑같이 있을 텐데 지금 정부는 그런 앱 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때는 기자실 안에서 자기 책상을 촬영하는 것도 지난 정부 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카메라 기능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걸 굉장히 억압을 했기 때문에 오. 사실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기자들이 뭘 할 수조차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일부 언론한테는 뭐 당근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율성 같은 걸 억압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공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또 들으니까 생생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장 기자님도 이번에 이제 출입을 새롭게 하게 된 세 가지 매체로 꼽혀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예, 그냥 신청을 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도 추가로 원하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먼저 출입한 3개 매체 이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이어서 출입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 출입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뭐 기자 자체도 뭐 정부 부처, 국회 출입 경력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막 신원조회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이 거치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오는 기자들도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된 것뿐이지 이제 점차 늘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안에선 또 1기자단, 2기자단, 3기자단이라는 게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근데 국회도 좀 그런 구분이 있지 않나요? 국회는 통으로 앉아 있긴 합니다. 뭐 브리핑룸 종편 말고. 기자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 아마 방마다 뭐 이렇게 팻말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그 정부 부처는 워낙 그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 명씩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출입사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으나 1, 2, 3 이렇게 그 방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기자실에는 중앙지 그리고 방송, 그러니까 종합일간지, 방송, 그리고 이렇게 꽤 오래된 인터넷 언론들, 뭐 오마이 프레시안 이런 매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 한 50개사? 그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디어오늘도 거기 아닙니다. 저희는 거기 끼지 못하죠. 3방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에는 이 기자실에는 이제 그 주로 지방지,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뭐 그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지역 언론들요? 뭐 지역 언론들, 신문들? 뭐 전남일보, 뭐 전북일보 이런 뭐 그런 매체들 지방일간지인데 이제 서울에 지역 본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 뭐 이렇게 계시고 거기가 평균 연령이 한 65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자실이 거기가 한 40명 정도 되고 3기자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기타 등등 매체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방마다 제가 한번 쑥 이렇게 둘러봤더니 어느 방에는 긴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하는데 3기자실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간식 중요하거든요. 간식. 기자들이 매월 5만 원씩 그 활동비 같은 걸 사용료를 내죠. 사용료를 내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서 뭐 음료수도 사고 또 뭐 비품 같은 것도 같이 구매하고 그냥 쓰진 않습니다. 공동 구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종의 이제 정보 격차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취재가 다르냐라는 게 가장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1기자실이 풀단이에요. 풀단이고 나머지는 다 비풀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에 이를테면 얼마 전에 뭐 부산에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걸 갈 때는 이제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서 하나가 풀 기자가 동참을 하고 뭐 이렇게 풀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기자실은 비풀사예요.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수보회의를 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서 풀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규모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늦게 신청해서? 아니요. 규모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풀사의 기준이 전국에 19개인가 뭐 어떻게 이제 뭐 그 다 기자들을 두고 왜 경찰 출입하려면 그리고 또 법조 출입하려면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몇 개 지역에 몇 개를 돌리고 기자가 몇 명이 가 있어야 되고 몇 시간 그런 규정들을 전 미디어오늘이 좀 취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엄청난 규정을 만든 건지 뭐 그래서 기사가 몇 건이 나와야 되고 뭐 등등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매체를 풀사로 하고 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대규모 언론들은 대체로 풀사에 들어가 예. 있고요. 소규모 언론들은 대체로 비풀사로 분류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시민들 귀에 어떻게 들릴까 참 이 기자 내부 논리인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양철 기자님한테 더 특히나 지금은 지역 언론에서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자단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이 출입처 제도에 예.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기자들이 정부기관이나 기업 같은 고정된 출입처를 오가면서 보도자료를 쓰던지 보도 편의를 제공을 받는 게 출입처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천신문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입처 제도를 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행정, 의회, 교육, 농업 이렇게 각 분야별 담당하는 기자가 해당 분야의 이슈를 챙기는 방식으로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옥천군청에 기자실이 있지만 저희는 기자실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필요한 취재가 있으면 군청에 직접 질의를 하고 예. 통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취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군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야 받아서 챙기면 그만인 거고 현장 취재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출입처 제도 자체가 사실 좀 더 기자들의 자정작용이나 기자들의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 기자들이 자신의 출입처에만 매몰된다든지 관성적으로 홍보기사를 써준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을 내부에서 부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그 본래 목적인 권력 감시 견제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출입처 제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사실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법조기자단 관련해서 예.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는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자단 같은 경우는 아까 국회도 좀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더 계급 사회처럼 기자단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도 정말 네. 크고 그리고 그 기자들한테 적용되는 운영 규정도 모든 기자가 다 볼 수 없어요. 헉,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불필요한 정보 격차를 없애는 것부터 특혜를 없애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 경호랑 관련된 뭐 보안이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는 다 오픈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공보의 영역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은 뭐 기자단 사이에서 굳이 차별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풀단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나서도 못 올라가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자단 문제를 논할 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다 압축적으로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양가적 차원에서 뭐 출입처 문제를 예.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대한민국 그 기자들의 어떤 출입처 문화는 매우 심각한 후진적인 구태 문화였어요. 옛날에 막 고스톱도 치고, 예, 당국자가 와서 그날 돈 따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당국자가 왔는데 잘못 쳐가지고 눈치 없이 돈을 따가면 눈치 없이, 난리가 난다고요? 예, 눈치 없이 돈을 따가면 해당 부서는 그날 뭐 그냥 아작이 날 정도로 예, 비판 보도가 막 나갔다. 8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뭐 무슨 그것만 고스톱만 치는 게 아니라 마작도 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카드도 하고 막 온갖 잡기들이 이제 동원됐었던 그런 뭐 술도 마시고 막 이랬던 거였던 거고요. 당연히 뭐 술 접대 그다음에 뭐 촌지 그리고 뭐 이거 너무나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짬짬이 보도를 하는 거죠.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홍보해주는 이런 방식의 구태가 집약된 형태의 출입처 문화가 있었고, 그럼 이게 언제 그 깨졌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에 국민신문 한겨레신문이 창간을 합니다. 근데 한겨레신문에 주로 어떤 기자들이 들어갔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투, 동투에서 잘린 해직된 기자들이 한겨레신문에 창간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동료 기자였고 입사 동기고 이런데 넌 안 돼. 한겨레 기자 못 받아. 이런 거였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을 때 한겨레가 뭘 썼냐면은 기자실 촌지 문화를 씁니다. 단독이죠. 중요한 특종입니다. 기자실 촌지 문화를 진짜 악소리 나게 기자들 표현으로 조졌어요. 예. 그러면서 기자실에 들어갔어요. 한겨레 신문에. 그러면서 그런 그렇군요. 촌지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세게 조지고 들어가서 촌지 문화를 없애고 그리고 한동안 쭉 갔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산 증인인데 그 인터넷 언론이 이제 막 그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인터넷 언론을 창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실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인터넷이 언론이냐? 인터넷은 언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신문, 라디오, TV다. 야. 너희는 언론이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 굉장히 그 오마이뉴스가 다종다기한 특종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걸 또 자기들이 받아서 또 다 보도를 하니까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기자단에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또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단이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하면 투표합니다. 투표해서 받을지 말지 결정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쭉 대거 정보부처를 출입을 시작을 했고 또 이게 한 번 더 사달이 나는 게 언제냐면 2007년, 2008년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종편이 또 막 생겨요. 당시에 볼펜 기자들이 종편으로 막 또 이사를 갑니다. 한겨레 신문 그렇게 만들어진 거랑은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 종편 기자들 들어왔는데 또 종편 안 받겠다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그때는 뭐 로비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매체가 뭔가를 시도할 때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또 어떤 거냐면 유튜브가 언론이냐.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예,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상 부가 서비스. 늘 그 가장 앞단에 장윤선 기자님이 계시네요. 포레스트 그러니까요. 검프. 팔자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책 쓰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하여간 지금 또 막 그런 측면에 이제 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보십시오. 신문들도 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한국일보도, 서울신문도, 세계일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자체를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또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또 넘어야 되는 산이긴 하는데 뭐 좀 이따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게 1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뉴미디어의 출현을 우리가 이렇게 온몸으로 기성 언론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포레스트 윤선이라고 지금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사인은 대통령실 출입 안 하냐라는 질문이 있던데요. 사실 저희도 그 주간지 같은 매체는 윤석열 정부 때 많이 빠지면서 빠지게 되었고 지금 다시 신청을 해놨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입처 문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아까 저희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라고 하는 게 출입처가 아닌 기자들과 함께했다. 특히나 그 출입처가 아닌 기자들이 지역 언론, 풀뿌리 언론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신청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대통령실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대통령 기자회견이 언제 열릴 건데 그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면서 좀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화상으로 기자회견을 또 대통령 기자회견을 또 처음 참여를 해보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대로 출입 매체만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는데 지역 현안을 다루는 풀뿌리 신문까지 참여했다는 게 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언론도 사실 수도권 담론, 그렇죠. 거시적인 중앙 담론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지역 언론들은 또 지역의 현안을 물어볼 수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답변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양 기자님이 했던 질문도 생각 좀 못 해봤던 분야라는 생각을 하게 저도 됐었는데요. 메가시티 논의할 때 아무래도 크게 광역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 안에서 소외되는 또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게 확실히 기자회견의 효과구나. 생각 못 해봤던 것들 생각하게 해주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또 다 역임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옥천군에 살고 있는데 충청북도 옥천군입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사는데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은 청주에 살아요.
옥천군은 인구 5만도 채 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청주에 몰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초지자체 내에서의 불균형도 있기도 합니다. 옥천군 인구 절반이 옥천읍에 살고 있고 예. 나머지 8개 면 단위의 그 또 인구 절반을 합쳐서 살고 계시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럼 이번 질문은 뭐 회사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양 기자님이 따로 준비를 하셨는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광역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 광역화가 진짜 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이냐라는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신문사가. 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오래된 문제의식을 이렇게 아젠다 세팅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그 당시는 장윤선 기자님은 대통령 출입 기자가 아니셔서 기자회견 참석을 못 하셨고 오지민 기자는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네, 결국 수첨해서 안 되신 네, 거죠. 그렇죠. 네. 선택받지 못했죠. 네. 통상은 또 그것도 좀 신기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지목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날은 추첨하는 양식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대변인이 지목을 해서 아무래도 대변인이 어느 정도 기자들의 성향이나 매체를 알고 있으니 자의적으로 좀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특정 언론사를 선별해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는 차원에서의 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는 기자회견 때 JTBC, MBC가 발언권을 거의 얻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대변인 할 때 맞아요. 그 수첩에 종이가 써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누군지. 예. 명단이 있었죠. 예. 만약에 노 기자께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준비하신 게 있었나요? 지금은 좀 한 텀 지난 이슈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방송산법 관련된 거나 그리고 뭐 언론중재법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현장에서 하나 추가로 묻고 싶었던 거는 기자 중에 한 명이 차별금지법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질문이 나온 뒤에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예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생계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는 뭐 민생법안의 범주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가 질문이 가능했더라면은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어달리기 질문들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항상 좀 나오는 지적인 그게 것 매 같아요. 기자회견마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 건데 뭐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되겠죠. 예, 비욘디에님이 옥천신문 기자회견 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쓴 질문이 오래게 쓴 또 신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질문이라고 하니까 또 자세한 신문 기사는 옥천신문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원까지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언론은 언제나 그런 후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장 기자님이 만날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과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예,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차 안에서 했었죠. 예, 잼카. 제가 그 차를 타고 김천까지 갔었어요. 예, 밤에. 근데 하여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 시절에는 그래도 뭐 길게 했다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매우 짧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한 40분 정도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만약에 30일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다면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의 디테일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산재에 대해서 그렇게 1시간이나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긴 하지만 또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이를테면 의자까지도 기자들의 의자와 대통령의 의자를 맞췄잖아요. 똑같은 의자로. 그러니까 단을 높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그것뿐만 아니라 추첨하는 방식, 그 다음에 풀뿌리 언론을 초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공평한, 그런 의로운, 이런 어떤 형용사 어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회견.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비판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한 조금 어려운,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살려서 저는 대통령이 보면 수첩들 갖고 다니잖아요. 메모. 그래서 그 대통령의 메모하는 습관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다. 재밌네요. 예. 도대체
당신은 언제 자면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런 디테일이 사실은 아마도 저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뭐 누군가 아주 뛰어난 보좌진이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저는 이 남북관계 워낙 관심이 많아서 남북관계 외교 문제 관심이 많아서 뭐 지금 최근에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뭐 통일관, 네, 남북관계 평화론 예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소위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워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가 이런 예. 것처럼 이재명의 통일관, 이재명의 남북관계론 이런 것들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빠르게 다음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고 많이 하면 또 이런 자리들이 이런 궁금증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난 거는 그 대통령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된 것들이 몇 가지 아,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잘린 사진. 포커스 아웃렛.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파처럼 들어간 사진이 일부가 잘렸다고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게 되게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사진을 좀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의 철학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 기자회견 한다는 사실이 뉴스가 더 이상 안 되게 더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윤석열 때 너무 참담했어요. 그 기자회견 하라 그랬더니 계란말이 김치찌개 해가지고 다 불러서 그 공원에서 밥 먹이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말이야 요새 네. 그 해외 연수 몇 명 가나 뭐 그러니까 뭐 몇 명 간다고 하니까 그거 세 자리로 늘려주겠다. 그게 현장에서 와 소리가 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되어야 되는 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출입처 얘기하다 말았는데 일정 정도는 그런 면이 있지만 출입처에 기자들이 가 있는 이유는 출입하는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옥천신문은 나름대로 어떤 그 판단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출입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는 유일한 그 사람들이 기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가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고스톱 같이 치고 이게 아니라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리핑 같은 것도 생중계하고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열었어요. 정부 부처 가운데. 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뭐 법무부 이런 데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뉴미디어들에게 그 개방을 한 것이고 저는 점차 이것이 정부의 모든 부처로 확대되어야 하고 딱 20년 전으로만 돌아가자. 20년 전에 어땠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브리핑룸을 했어요. 그런데 예. 얼마나 말도 많고 결국은 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때 브리핑룸 설치해야 되고 기자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지금은 전부 다 기성 언론이 돼버렸어요. 이거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다시 같이 깃발 들고 그때 20년 전에 정신으로 돌아가서 함께 연대해서 브리핑룸 개방으로 하고 그리고 보도 잘못하고 오보 쓰고 이상한 가짜뉴스 하면 징계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자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대한 개방형으로 가는 방향 안에서 규제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근데 대통령이 풀뿌리 언론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나겠다 이런 식의 의지도 표명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다음에도 뭐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예. 올해 안에 어떤 자리가 좀 마련된다. 올해 아니요? 너무 긴데. 구체적인 안을 저도 제대로 듣지는 예, 못해서 예, 근데 예.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대통령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그 첫 번째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도 만족도가 높아서 더 자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직은 예정된 게 없습니까? 그 과문한 탓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간사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으로 말하는 구조라고 네. 하는 게 다시 근데 지금 이야기네요. 당장 대통령실이 너무 일정이 많아요. 그러긴 하죠. 다음 주에 그 베트남 네, 국빈 국빈 방문도 있고요. 그리고 25일로 보이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주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예. 있고 그에 앞서서 15일 날 국민 임명식도 있고
그 기자들이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이번 주가 조금 한가했어요. 아, 예, 휴가 왜냐하면 가서. 대통령이 휴가 갔기 때문에 브리핑이 많지 않아서 다소 좀 여유로운 한 주를 보냈는데 아마도 일요일부터 일폭탄이 쏟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돌아오면 아마 엄청나게 일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당분간 기자회견하기는 조금 아.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비공식적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아서 네,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변인이나 수석들이 나서가지고 또 생중계로 질의응답 받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노 기자님 먼저 한번. 이 겪어보신 경험은 아무래도 장윤선 선배가 저 말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그러실 수 같은데. 있겠네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브리핑이 일단은 근데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출입했던 기자들 평가로는 브리핑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만 하더라도 몇 번씩 내려오고요. 그리고 정책실장만 하더라도 관세협상 때 아침 저녁으로 오전 오후 2번씩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비교적 상세히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투명성을 담보한 정부고 기자들과 국민들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기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내밀한 그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소통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거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프레임 왜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과 의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방향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동접이나 조회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이 되게 뜨겁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문으로 정보를 접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뉴미디어와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국무회의 직접 보고 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직접 보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획기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실에서 브리핑룸에서 진행되는 질의응답 공개도 그렇지만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보면 사실 공개되면 큰일 날 만한 내용들만 있는 거는 아닌데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이제까지. 들게 하는 아. 지금 회의록도 다 공개를 하면서 뭐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이제 뭐 정부 부처 뭐 장관급 인사들과의 그런 회의 내용도 공개가 되고 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다만 한편으로는 뭐 관계자발 보도 같은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건 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거라 뭐 특정 관계자들의 경우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경우도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확인을 하는 걸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언론사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에 좀 차별을 둔다거나 이런 관행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기조와 맞춰서 같이 변화를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들과 이런 브리핑 생중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네, 브리핑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일을 예, 하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으니까 지역에서도 좀 브리핑을 하는 게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뭐 도지사께서도 뭐 그리고 옥천 군수님께서도 그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또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브리핑을 하는 방식을 또 검토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소통을 하는 지자체장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실이 먼저 그런 선도투를 던졌으니까 전반적인 변화가 공직사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옥천군이나 군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 지자체가 내부 회의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옥천군이나 군의회는 회의를 공개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취재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역에서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의미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개방이 어떤 사회적 분위기다. 아니 저는 지역이 그렇게 해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처음에 광주
미국에 가서 타운홀 타운홀 미팅 미팅.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단체장님들께서 당황하신 것 같던데. 알고 그대로를 보여주는 예. 근데 이제 그 여파가 계속 생기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것이 그리고 국무회의 석상까지 와 있고, 국민들이, 어느 장관 일 똑바로 하고 있네. 어느 장관이 이거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게 되는 네네. 공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국무회의가 저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정부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고, 예. 그게 그냥 정말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 다 돌아가니 어떤 분은 직을 걸겠습니다. 직을 진짜 거셔야 됩니다. 이제 김영훈 장관. 네,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날 뭐 3분 전에 알았어요. 나는 몰랐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관들도 계시던데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죠. 평소 실력이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예. 모습이기도 하고. 그날 우리 봤잖아요. 누가 잘하고 있구나. 누가 잘 안 되네. 이런 거 다 평가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무서운 리더인 겁니다. 오. 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럼요. 네. 항상 준비하고 있게 만든다라는 네. 상황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휴가 갔다 와서 뭘 꺼낼까 나는 또 기대감이 들기도 하네요. 벌써 두려울걸요? 예, 공직자 입장에서는 시민한 네. 사람으로서 또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언론 보도 비평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언론 보도 비평 저희가 권력과 관련된 감시 이야기는 꽤 했었는데 또 이제 비평이 부족한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산재 관련된 이야기나 뭐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프레임화는 여전히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윤선 기자님도 이제 특히 노란봉투법 이야기 많이 해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런데 저는 그 최근에 마치 무슨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2, 3조가 개정이 되면 대한민국에 와 있는 해외 기업들이 다 떠나고, 이 법안 통과되면 기업들이 앉아가지고 한 번에 100번씩 조합들하고 교섭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매체들을 볼 때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노조법 2, 3조가 어떤 법안이라는 거. 근데 국민들도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란봉투법이 어제 오늘 나온 신생 법안이 아니라 무려 20년이 된 법입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부터 사실상 이 원하청 문제 포함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손배소를 걸어가지고 수백억이 되는 것을 연대에서 책임지라고 요구할 거냐.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은 기업 편만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주한 유럽 상의하고 주한 미국 상의가 나서가지고 마치 당장 떠날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경총인과 요청에 따라 한경협이 한 거다. 요청했다. 보도자료 주고 이대로 하라 그래서 했다. 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ILO 협약에 따라서 반드시 노조하고 상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지 납득도 안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김영훈 장관이 차례차례 만나서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또 제대로 보도를 해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약자라고 통칭하기보다는 이 노동 존중 사회 그리고 출근 일하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회사에 갔는데 죽어? 이게 말이 되는 사회야? 이러고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OECD 11대 경제대국이면 뭐해? 출근했던 노동자가 퇴근을 못 하는데 그러고도 우리가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는 선진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대통령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도들 중에서도 혹시 두 분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각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노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출입처 시스템이랑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데 기업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그 개수라던가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 노동권을 도외시한 보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쿠팡에서 에어컨이 안 꺼진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막상 기사를 보니까
보니까 에어컨이 안 꺼진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쿠팡 쪽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제 냉방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시원해졌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근데 사실 누가 생각해도 그 많은 전국에 있는 쿠팡의 물류센터가 갑자기 시원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사가 쏟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검증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뭐 실제로는 일부 층에서만 에어컨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뭐 또 최근에 나왔던 보도 중에서는 온도계를 향해서 송풍을 해놨다 뭐 맞아요. 이런 기사까지 노동자들이 나왔고, 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취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기사를 썼을 때 정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정말 한두 단락이라도 확인을 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이제 쿼터 저널리즘의 어떤 연장으로서도 볼만한 사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그 광고 때문에 그래요. 광고 때문에 이게 광고 영업사원인지 기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매체들이 많아요. 특히 경제지 같은 경우들은 진짜 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다 기업 출입하면 또 그 기업에서는 기자들 관리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영란법 통과되기 전에 기업 출입을 잠시 했었는데 중소기업들도 세게 관리해요. 뭘 계속 줘요 기자들한테. 포레스트 기념품. 윤선 오늘 경험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막 안 싫다라고 하고 저는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그 도로 한복판에서 싸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요. 이거 회장님이 주시는 건데 감히 네가 이거를 안 받아가? 막 이런 식의. 그래서 막 길바닥에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기업은 그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근데 노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노조도 뭐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많은 노조들은 뭐 광고로 기사도 사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뭐 전 사회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노조도 뭐 그런 노조가 일부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노동자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적고 기업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많고 기업에서는 기자들을 세게 관리하고 노동조합은 기자들을 세게 관리하지 않죠. 네.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결국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므로 저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기자들 무슨 자본의 노예가 돼 있다. 셀러리맨 된 지 오래됐다. 옛날같이 지사형 기자들이 사라졌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선배 언론인들이 후배 기자들을 상대로 그런 비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조금 공동의 지혜, 집단지성의 힘 이런 것들을 좀 발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역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렵다. 예.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뭐 건설회사가 대주주면 건설회사인 회사를 대변하기 위한 기사 막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 걱정이고 문제다 싶은데 해결은 참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것 중에 뭐 광고, 정부 광고 관련해서 좀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 발언을 시작으로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저희가 디테일까지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방금 뭐 유튜브 언론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주류 플랫폼이랑 주류 언론 플랫폼이 되게 괴리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서는 정말 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직하게 돈 벌고 유지를 하는 언론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공성이 좀 담보되는 언론에 대해서 정말 뭐 기사에 대한 대가로 주는 광고가 아니라 좀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든다는 네, 차원에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 기자님도 말씀을 좀 이어해 주신다면요. 네. 예, 저희는 사실 독립언론, 시사인도 독립언론이시잖아요. 독립언론 상황 다 알다시피. 여기 있는 매체 다 네. 예. 그렇죠. 다 어려워요. 네. 사주가 매우 특정하게 있지 어렵습니다. 않고 예. 사주가 여기 사장님 계시긴 한데 사장이자 사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노동자. 자영업자. 네. 사주가 뭐 없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건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어려운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제도적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한 지역 언론이 많이 생겨서 지역 공론장이 건강하게 유지돼야 예. 건강한 지역이 그리고 건강한 균형 발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지역 신문 지원 관련한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신문법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원을 좀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건강한 지역 언론을 어떤 척도로 평가할지는 예.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 평가를 해서 건강한 방식을 찾아서 지원이 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그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양수철 기자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좀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을 압축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언론 비평 이야기를 했으니까 각자 꼽으시는 좀 이 기사를 꼭 기억하시라 혹은 뭐 이 기사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거든요. 각각 말씀을 주셨는데 장 기자님부터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제일 재밌는 기사 어떤 건지 꼽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지난 8월 4일 아마 5일자 신문에 실렸을 것 같은데 경향신문 이기수 칼럼. 네, 이기수 선배 칼럼을 뽑아왔어요. 김건희가 특검에 출두한다는 것.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경향신문 그 논설위원단 예. 그룹에서 두 가지를 절대로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나는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이런 이 생방송의 묘미. 예, 그럼요. 예. 가시면 다음 주 주제 인스타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시간이 많으니까. 그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 뭡니까? 절대 갑자기 진짜 생각이 안 예, 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개. 두 가지 표현이 있대요. 근데 표현이 표현을 예, 빼고 예, 예.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렇게 굉장히 무디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지난 3년을 이기수 선배가 요 한 칼럼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윤석열, 김건희에게 당해왔는지를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칼럼을 딱 읽으면 진짜 맨 마지막 문장이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 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다 이제 어깨 띠매고 같이 어딘가로 걸어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칼럼.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칼럼이었는데요. 진짜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내란이 전혀 종식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여전히 윤석열 세력들과 한데 엉켜 있는 것이고, 비단 우리의 시각이 지금 특검으로, 그죠? 그리고 법정으로 이렇게 가야 있긴 합니다만, 그 밖에 다른 곳에 도처에 여전히 윤석열 내란의 뿌리가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걷어내는 노력들을 저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칼럼을 꼽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면서 장윤선 기자의 추천 칼럼이었습니다. 노지민 기자의 추천 기사는 뭔가요? 사실 생각보다 좋은 기사들이 적지는 않은데 네. 언론이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보도한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예. 이뤄진 예.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옛날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 얘기가 됐던 사안이잖아요. 누가 뭐 주식을 미리 사서 무슨 정치인 일정도 미리 알아서 주식을 산다더라 이런 그런 물론 이거는 풍문입니다만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않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사안인데 실제로 이 사안도 이걸 취재한 송수진 기자가 소위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기자들 선행매매가 적발됐다더라 이걸 보고 사실이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다고 해요. 밭을 보고 소스 진짜 이게 기자들을 모욕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그쵸. 더 지옥이었다. 이게 미디어스 인터뷰에서 일부 말한 대목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오히려 더 참담한. 심각하다.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기사 나오기 전에 매일경제권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한번 보도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언론사에서 굉장히 보도가 잘 안 되는 기사 중에 그러게요. 하나인 게 예.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합동대응단이 출범을 해서 그 대응단 차원에서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걸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그 발언 자체가 이런 맥락에서 보도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금융 관련해서 취재하는 실력 있는 기자들이 있고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 좀 이런 문제를 근절할 수 있을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냥 단지 보도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잊혀지기는 너무 쉬운 사안이라서 그러게요. 네, 예. 잘 기억을 하고 앞으로 추적을 다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다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권은혜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맞아요. 계속 좀 추적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기자 내부 문제에 더 엄정해야 되는데 감추는 경향성들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 이야기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게 저희의 직업 윤리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 기자님은 어떤 저는 기사를? 그 지역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옥천군의 월간 오기네라는 분단위 월간 잡지가 네,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네. 정기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네. 저희 제작진. 네. 근데 매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장 기자님과 노 기자님 가려지는 식으로 말하기로 했네요. 근데 기본도 아, 중요하다. 네. 아, 지금.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띄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월간옥인의 이월호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셨어요. 마을의 장례 문화를 기억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나 올해 운영을 마치는 지역의 장의업체 사장님을 인터뷰하기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예. 나아가서는 마을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하시는 이제 동이면 석활이라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노력하시는 내용이나 복지관의 노인 돌봄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했는데 이게 재미있어서요. 재미있고 다양한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 너무 양 기자님이 좋아서 웃으신다고 이야기.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월간 오긴의 기자분들도 진짜 예, 예. 열심히 훌륭하게 기사를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표지가 너무 예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동화책 같다. 예. 네. 죽음을 네. 이런 식으로 다룬다라고 네. 하는 것도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월간 오기네뿐만이 아니라 옥천신문을 비롯한 많은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게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댓글창에 오늘 기자님들의 알찬 소식 잘 들었다. 정직한 기자님들을 응원하겠다라는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도 같이 전하면서 그래도 마무리 말씀 잠깐씩 들어볼까요? 아니 이번에는 저 오기네부터. 예. 저 옥천신문이고요. 네.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천군이 그 한국 언론의 대표 언론인이시기도 하고 그 한겨레 신문을 창간하신 청암 송건호 선생의 고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옥천이 언론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댓글에 냉면 얘기가 많던데요. 냉면이요? 청냉면. 물쫄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냉면 네. 얘기가 많지? 그렇군요. 아무튼 저는 시사인을 이제 구독하기도 하고 이제 같은 이제 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사인을 보면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많이 궁금해서 찾아보면서 또 배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 선배들 두 분하고도 너무 의미 있는 얘기 나눠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언론 비평을 좀 주로 하는 매체잖아요. 범위가 좀 넓은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느끼는 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이제 매체별 불신이 아니라 언론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굳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좀 사안이 잘못 알려지면서 생각보다 부풀려진 사안들이 있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언론계 내부에서도 사실 서로 교차 검증도 해가면서 상호 비평도 하고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라던가 아니면 뭐 코너 같은 게 많아지면 더 자정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노동 환경을 위해서라도 다 같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연대 차원에서 얘기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너무 많이 떠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너무 들기도 좋았습니다. 하는데 예. 포레스트 준선. 그만 달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만 뛰고 싶습니다. 한창이십니다. 후배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저도 좋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언론인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기레기라고 욕먹는 게 참 슬펐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기자들은 현장에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직업군 전체가 이게 없어요. 대한민국 직업 뒤에 쓰레기 붙는 직업이 아마 기자들이 유일할걸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도덕성, 그죠? 그리고 좀 정당성,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이 제 사회 건부라고 하고, 그리고 또 펜은 그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한 줄로 세상이 변화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힘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용차가 나오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회적 대우가 훌륭하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선배들은 그 기자들의 노동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천한가에 따라서 너희들이 비루하고 비천한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는 더 크게 보장된다. 제가 선배 언제까지나 더 얼마나 더 비루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의 선배들이 정말 지사형으로 민주화 운동하는 마음으로 언론에 많이 투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거 몰랐는데 그 주식 그 선행매. 내부 정보 활용해가지고 한 이 범죄자들 때려 잡아야겠네요. 예. 우리 자정기능 능력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또 소중한 시간으로 저도 기자로서의 생활에 대한 고민도 더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만 정정하자면 양평에 있는 옥천냉면일 것 같다라고 해주셨다라고 하는 오보 정정까지 드리면서 오늘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8월 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